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생으로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그런 학생들인데 벌써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공부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잖아요. 이 고려대학교는 특히 눈이 왔을 때 참 아름다운 캠퍼스입니다. 이 돌과 눈이 그리고 또 곳곳마다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 사진을 찍기에 아름다운 캠퍼스인데 여러분 가시기 전에 한번 캠퍼스를 돌아다니시면서 멋진 장면들을 사진으로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진로 탐색을 위해서 인문사회 분야에서 처음에 미디어 학부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사회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면 아마 쉽게 답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머릿속에는 분명히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겠죠. 저 자신도 그랬어요. 제가 81년도에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학을 43년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참 오랜 기간을 사회학을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사회학을 공부할 때 사회학이 무슨 학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사회에 대한 학문이라니 그리고 저는 또 정치학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사회학뿐만 아니라 정치학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이중 전공, 복수 전공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허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입학하고서 상당히 좀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근데 정작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흥미롭고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학부를 마치고 유학을 가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또 졸업 후에 미국 대학에서 또 교수도 하다가 다시 또 우리 모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여러분은 참 어찌 보면 행운이 아닐까 싶어요.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무엇인지를 알고서 만약에 여러분이 전공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교수로서 사회학에 대한 설명보다 삼촌이 앞으로 대학교 들어갈 때 사회학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이런 것이다. 너한테 맞는지 한번 살펴보고 사회학을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정말로 장래가 그래도 좋은 분야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로 여러분이 삼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차는 사회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학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회학적 상상력과 조사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해결책을 찾는 학문이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리 전달해 준 강의 원고에는 사회학적 상상력과 사회적 해결책을 찾는 학문이다라고만 알려드렸는데 그 중간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학이 갖고 있는 큰 강점이 바로 조사 분석이거든요.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조사 분석을 가리키지만 사회학만큼 사회조사 방법론, 사회통계, 질적 연구처럼 연구 방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강의하고 훈련하는 학과는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대학원에서 사회통계도 가르쳤고 사회조사 방법론도 가르쳤는데 그 대학원생들의 상당수가 사회학과 밖에서 많이 옵니다. 경영대학, 미디어 학부, 교육학과 그런 데서도 다 조사 방법을 다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 사회학과에 와서 들을 만큼 이 조사 분석과 관련해서는 아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사회학의 가장 체계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회적 해결책을 찾는 학문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학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우선 어원을 보면 소시올로지인데 소시오하고 올로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이 올로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사이언스란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올로지로 끝나는 게 많죠. 뭐 사이콜로지, 그렇죠? 또는 theology, 신학. 그래서 올로지라고 하는 것은 사이언스란 뜻이고 소시오는 society란 뜻이죠. 그래서 science of society, 사회에 관련한 과학이라는 것인데 결국은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사회적 집단, 전체 사회와 인류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회학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때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저는 쉽게 설명을 해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보면은 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쌍방형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개인은 사회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뭐 첫 번째로 나는 한국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남성, 여성 또는 나는 뭐 고등학생 뭐 이러한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나는 정의로운 사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하면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으로부터 개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어느 하나의 뭐 가치관, 이것 역시 그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길러진, 이걸 우리는 사회화라고 불러요. 소셜라이제이션. 결국은 한 개인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회의 규범이라든가 가치를 학습하고 이걸 내재화하면서 그 개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은 사회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또 사회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역설적인 거죠.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인이 사회를 바꾸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대죠, 세대. 세대라고 하는 것은 대개 우리가 한 10년 단위 또는 크게는 30년 단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체로 1953년부터 73년까지 출생한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지금 MZ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31살의 딸이 있고 지금 27의 아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막 입사를 한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두 자녀하고 나 사이에서는 한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특히 MZ 세대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와 MZ 세대의 차이를 구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이 베이비붐 세대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한국이 참 오랫동안 어려운 그러한 시절을 겪었잖아요. 뭐 일제 강점도 경험하고 한국 전쟁도 벌어지고 정말로 뭐 모든 것이 다 잿더미에서 60년대 초부터 경제 발전을 이뤘던 세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세대,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정말로 보릿고개라고 해서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아주 절대적 빈곤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한국이 막 경제 발전을 하면서 그 혜택을 보고 그리고 또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정치 발전도 경험했던,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막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기여도 있었지만 그 혜택을 받은.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하나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딱 키워드로 꼽는다면 저는 일종의 성장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growth. 성장을 경험하고 성장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어떤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올인하는, 그러니까 일이 우선이에요. 가정보다도 일이 우선이고,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 여가보다도 우선은 경제적 성공, 안정, 주택을 마련해서 어떤 토대를 마련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큰 키워드였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의 경우는 그러한 부모의 덕분에, 그리고 또 자녀도 한 명 내지 2명 정도에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한 관심과 지원과 경제적 성장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MZ 세대의 가치관은 일종의 자신의 라이프, 자신의 삶이 더 우선시 되는, 또는 뭐 최소한 워크 라이프 밸런스 해서 여유가 생활의 균형, 이런 가치관을 가져요. 그래서 뭔가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하잖아요. 깜빡하면 열심히 일할 뻔했다. 깜빡하면 열심히 일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도 얘기해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저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그걸 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지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그 회사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또 헌신해야 될 존재로 여기지를 않는 거죠. 왜냐면은 뭐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 계속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가 다른 곳으로 쉽게 또 이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장보다 개인이 더 중요시 여겨지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와 같은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세계가 구성이 되었다면, MZ 세대의 경우에서는 그거보다는 자신의 삶, 행복, 여가,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식 같은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어떤 자기 개발을 더 중시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은퇴를 해 나가고, MZ 세대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죠. 그러면은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세력이 바뀌게 되면 사회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이 개인이 또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은 바로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운 것이 되겠죠? 제가 사회학과의 학과장을 역임을 할 때, 저희 사회학과의 어떠한 교육의 어떤 미션, 목적,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했어요. 마침 그때 우리 고려대 사회학과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원 교육 연구 사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적인 지원이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홈페이지도 잘 만들고 홍보 브로셔도 만들고, 그러면은 홈페이지나 홍보 브로셔를 만들려면 그 안에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과의 어떤 교육의 미션이 뭐고 목표가 뭐고 우리가 할 과제가 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고대 사회학과의 교육의 목적을 크게 3가지로 잡았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통찰력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이 방법론적인 능력과 기술을 우리가 증진을 하고 이걸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우리 사회학과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학과, 우리 고대 사회학과만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볼 때 전국의 모든 사회학과는 크게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 현상에 대한 판단 능력,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거에 근거해서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는 데 우리가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을 배우면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저는 이 개인과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고 또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특히 국제 이주, 다문화 사회, 이민 정책을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이민 사회에 더 나아가서 이민 국가로 변모해 가고 있어요. 지금 2024년 현 시점에 외국인이 국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입니다. 2050년이 되면 그 비율이 한 9.4%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5%가 이주 배경 인구로 구성된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우리가 인구 5%를 이주민으로 채우게 되죠. 2050년이 되면 인구의 거의 9%, 10%가 이주민으로 구성되는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죠. 그 이전까지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단결하고 국난을 극복했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동질성만을 가지고서는 사회 통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다양성을 사회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문화 다양성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죠.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야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학에서는 바로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민 정책을 연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그런 부처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법무부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외교부에서도 또 제가 재외동포를 연구를 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탈북민들을 연구를 해요. 탈북민도 사실은 북한에서 온 이주민이죠.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또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학자들은 이 사회학의 어떠한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사회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 사회학을 공부한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민간 기업에 많이 취업해 있어요. 사실 제가 이따가 사회학을 공부하고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겠지만 제가 우리 학부 학생들의 졸업생들의 취업을 보면 대다수는 민간 기업, 큰 대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중견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쪽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우선 먼저 사회 현상을 굉장히 우리는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 하면은 굉장히 경제라고 하는 분야에서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지만 사회학은 경제적 현상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들이
전공하는 분야가 식품 분야거든요. 그래서 뭐 과자라든지 또는 어떤 식품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하잖아요. 이럴 때 지금 사회의 어떤 인구학적 변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의 변화를 알아야 그것에 맞춘 제품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 우리 사회학에서는 인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또는 이 에이징이라고 해서 이 고령 사회 연구도 있고, 메디컬 소시알러지 의료 사회학도 있고, 또 사회 심리학, 제가 전공하는 사회 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 현상에 관련된 사회 문화적인 하나의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맞춘 어떠한 뭐 제품이 됐던 또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학이 갖고 있는 조사 분석의 강점.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면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포커스 미팅이라고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사 분석을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등등에 있어서 사회학이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다. 다음에도 내가 소개하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게 로스쿨이잖아요. 법학 전문 대학원. 근데 지금 과거에는 학부과정에 법학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고 그걸 대신 자유전공 학부라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사회학처럼 정말로 유용한 학문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실 이해할 수가 있고 한 개인의 어떠한 법적인 어떤 행위 역시 그가 속해 있는 사회 문화적이고 또 사회 심리적인 것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잖아요. 따라서 어떠한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단지 법 조문만 이해를 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행위가 일어난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이해하고서 우리가 법을 적용을 할 때 그게 훨씬 더 타당하고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학과에서도 앞으로 이 법 사회학 분야를 좀 더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의 분야는요 정말로 다양합니다. 사회학과의 홈페이지를 가서 개별 교수님들의 전공 분야를 제가 일일이 한번 검색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사회학들을 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축을 교차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회학의 분야는 이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축은 이 청중이 이 대학교 또는 학계에 있느냐 아니면은 학계 밖에 있느냐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 또는 교수, 연구소 이런 것은 바로 학술적인 청중이 되는 거고 정부 또 기업 뭐 일반 국민은 학계 밖에 청중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연구하고 교육하는 지식이 이게 하나의 도구적인 지식이냐. 예를 들어 어떠한 필요한 정보, 어떤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 굉장히 도구적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것이 굉장히 성찰적인 거냐. 단지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이냐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전문사회학, 정책사회학, 비판사회학, 공공사회학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사회학이다라고 한다면 사회학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그 중에 뭐 사회학
그 이론 또는 사회학 역사, 사회학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전문성을 띠고 그 오디언스도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잖아요. 반면 이민 정책 또는 이민학, 뭐 이민 사회학 이런 것들은 그 오디언스가 학계에만 있는 게 아니죠. 정부도 있고 또 기업에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정책 사회에 될 수가 있고 비판 사회학 같은 경우는 좀 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이고 좀 더 진보적인 사고를 갖는 그러한 또 학문이 되겠고 이 공공사회학은 단지 도구적인 지식에 그치지 않으면서 또 이 오디언스를 전체 사회로 확장한 것을 또 우리가 공공사회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학을 전공을 하고 졸업 후에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나의 강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들을 보면 하나가 이제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분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지 뭐 꼭 사회 갈등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분야로 갈 수가 있죠. 제가 전공하는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도 보더라도 지금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있다 보면은 그 위기를 잘 못 느끼지만 지방에 가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로 지방이 텅텅 비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지방 소멸, 인구 감소의 하나의 해결책으로도 우리가 모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학을 공부하면은 정부 분야에도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여러 형태의 고시에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해요. 뭐 행정고시, 뭐 언론고시, 과거에는 뭐 사법고시도 있었지만 또 여러 보면은 고시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에서 배운 학문들이 바로 이러한 그 고시의 중요한 또 시험 과목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종합적인 하나의 또 예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정부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트렌드 분석 분야, 마케팅 쪽, 또 언론 분야에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방송, 신문 뭐 등등 쪽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고요. 법 분야로도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로스쿨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사회학을 전공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사회학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분석이어서 사회학 전공자들이 많은 조사 업체에서 근무를 해요. 한국 리서치라고 해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조사 회사인데 노익상 사장에서 고대 사회학과 선배이십니다. 또 사회학 박사도 취득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고대 사회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고대 사회학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 분석의 강점이 이 분야에서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사회학을 전공한 또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뭐 시민사회, 뭐 NGO, 국제기구 등등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적용 분야가 굉장히 폭넓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는 굉장히 특이하게 문과대학 안에 있어요. 다른 많은 대학에서는 사회과학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사회학과가 있는데 고려대학교에는 문과대학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대학 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이고 전국에서 제일 큰 학과가 고대 사회학과예요. 우리는 이중 전공까지 합치면은 1년에 한 80명에서 90명이 학부생이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대학원에서도 1년에 한 15명에서 20명의 대학원 신입생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올해부터 또 우리 고려대학교가 교육부에 BK 21 사업을 해서 앞으로 대학원 학생들을 지원하는 서울대학교의 사회학과는 정원이 얼마일까요? 한 20명 정도에 그쳐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도 20명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8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큰 학과입니다.
뭐 제가 뭐 우리 고대 사회학과를 굳이 강조할 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사회학이 우리 고려대학교 안에서도 인기가 있는 것은 이 사회학을 공부하고 나서 꼭 사회학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전공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넓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학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할까 해요. 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용어는 미국의 그 C. 라이트 밀스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비판 사회학에 속하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학자가 제안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C. 라이트 밀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파워 엘리트. 그래서 미국 사회를 봤더니 군이 있고 산업이 있더라. 이 정부 안에 보면은 군, 산, 복합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의 파워 엘리트가 돼서 미국 사회를 주도를 해 가더라는 거죠. 지금 올해가 전 세계에서 선거의 해죠. 우리나라도 4월에 총선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11월에 대선이 있고요. 대만은 이번 달에 그 총통 선거가 있어요. 러시아에서도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선거를 치르는 해인데 미국의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에서 지금 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어떤 리턴 매치가 벌어질 것인가 말까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작년에 말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을 하면서 원래는 사실은 하마스에서 먼저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이긴 하지만 어떤 공격과 그 학살의 비율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비대칭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잖아요. 참 저는 제가 국제 이주를 연구하고 소수자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를 제가 많이 언급을 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목숨을 잃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랬던 희생자가 지금은 가해자가 되어 있는 상황을 참 우리가 어떻게 이걸 용납할 것인가가 딜레마인데 지금 미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공분을 쌓아요. 그러면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까? 거기에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유대인이죠. 미국에 있는 유대인의 수가 한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미국의 인구가 한 12억 그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유대인이 어떠한 그 경제력,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정치적 로비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결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요거는 C. 라이트 밀스가 말했던 파워 엘리트는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 내에서의 굉장히 파워 엘리트가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파워 엘리트들은 일반 민중들, 일반 국민들의 어떠한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더 증진하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 책을 쓰는 사람이 바로 C. 라이트 밀스이고, 그래서 C. 라이트 밀스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학적 상상력을 설명을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자면 이 개인이 당면한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로 그것을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개인이 당면한 문제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그것도 다른 사람의 경우도 그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이건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공적인 문제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해결의 방법이 달라져요.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일 경우는 개인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바로 사회를 바꾸는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러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적용할 수 있는 좀 쉬운 예로 커피의 사회학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 해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벌써 몇 잔의 커피를 마셨을 거예요. 저 자신도 아침이 되면 커피를 내리고 아침을 먹을 때 커피를 마시고 제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서 또 오늘 강의를 앞두고 다시 각성하기 위해서 캔커피를 또 마셨고 제가 보통 오후 시간에는 학교 테니스 코트에 가서 한두 시간 정도 게임을 해요. 그러면 게임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커피를 마시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소비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1인당 커피 소비량을 따지면 한국이 1위입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는 이렇게 개인이 마시는 음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커피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카페가 많은 것도 결국 한국 사람들은 앉아서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카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만 옛날 이름은 다방이거든요, 다방.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방을 잘 만들어요. 노래방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하나의 사회적 성격 중에 같이 어울려서 수다 떨고 뒷담화하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커피는 바로 사람 간의 대화 그리고 서로 어울리는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커피 안에는 카페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커피를 마십니까? 좀 더 깨어 있으려고 마시죠. 근데 이 카페인이 어떠한 효능이 있냐면 우리 뇌에서 졸립다라고 하는 생각을 차단하는 역할을 카페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일을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깨어있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이게 커피의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있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 게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이 커피의 카페인은 허용된 마약과 같아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마약인데 내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허용하는 이러한 약물의 종류가 다르죠.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알코올이나 커피는 허용해요. 하지만 어떤 마리화나라든지 또는 펜타놀이라든지 히로뽕과 같은 이런 것들은 다 금지하죠. 반면 이슬람권에 가보면은 약한 마형은 허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금지하죠. 그러니까 왜 어느 문화권에서는 알코올은 허용하는데 왜 어느 문화권에서는 그걸 금지하는지. 바로 우리가 커피라고 하는 것이 다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그 사회 문화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는 순간 여러분은 거대한 글로벌 사회 경제적인 관계망에 들어가게 돼요. 이 커피는 어디서 옵니까? 뭐 케냐, 뭐 브라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커피 믹스 같은 거 들어오는 원두의 상당수는 베트남에서 또 들어와요. 제가 작년 6월 달인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2주를 연구를 하니까 거기 그 브라질의 이민사 박물관을 가서 그 브라질의 이민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이 상파울루라고 하는 도시가 원래 커피 농장이었어요. 농장주가 자기 땅을 도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재배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들여오게 돼요. 그래서 브라질은 미국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흑인 노예를 고용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의 인구에는 흑인 인구 비율이 꽤 높아요. 전체 브라질 인구의 한 12%가량이 흑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포르투갈인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민도 있고요. 또 일본인, 한국인과 같은 또 아시아인들도 있어서 브라질은 굉장히 인종적으로 다양한 인종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생산된 커피를 수입을 해서 우리는 그걸 마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의 경로를 거치는 이러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에는 식민 지배의 역사, 아픈 경험이 그 안에 녹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는 굉장히 브랜드화가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보면 젊은 사람들 점심 먹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때 한 손에 스타벅스 아이스 커피 딱 들고 가는 게 하나의 뭐 마치 아이콘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스타벅스는 좀 프리미엄 커피로서 그런 브랜드가 있다면 이디야 커피가 또 항상 스타벅스 카페 바로 옆에 붙어서 그거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좀 굿 퀄리티의 커피를 하는 틈새 시장을 노렸었죠. 제 그 대학교 사회학과 동기가 이디야를 만들었던 대표였어요. 근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 회사를 이제 뭐 매각을 했다고 하던데 바로 이디야 커피는 이 스타벅스보다는 아래 등급에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이 틈새 시장을 노렸던 브랜드라고 한다면 요즘은 이디야 커피가 굉장히 그 사업상으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낮은 그 가격의 커피가 많이 소비가 되니까 좀 더 1,000원 정도 양도 많고 근데 또 그게 맛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커피도 등급에 따라서 브랜드화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요즘 보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이 식품 제조회사가 네슬레인데 네슬레에서 이 브라질의 농장에서 커피를 수입하는데 바로 그 농장이 거의 노예 수준의 고용 조건을 갖춘 그러한 농장에서 커피를 수입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게 허용된 마약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게 생산과 수익과 소비의 이런 관계망 속에 내가 하나의 연결고리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거, 그리고 이 식민지배의 역사, 또는 커피의 브랜드 정치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커피라고 하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이것을 둘러싼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산한 노동자들에게 응당한 그러한 보상이 주어지는 제품을 내가 소비하겠다. 특히 이게 MZ세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치관이잖아요.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ESG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 그래서 기업이 뭔가 좀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 MZ세대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응징하려고 하죠. 대표적으로 남양 유업이 한 예가 되죠. 우리 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양 유업이 고전을 하니까 그 우유값을 내렸어요. 그러면 저와 저희 집사람은 할인된 우유를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딸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 그런 회사의 제품을 사냐? 바로 이런 것들, 이 제품이나 회사의 그러한 단지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회학적 상상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사회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죠. 비만이라든지 가난, 실업, 저출산, 성형, 자살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사실 개인이 하는 행위입니다. 자살도 개인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고 있으면 개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게끔 만들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힘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것이 보다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사진이 취미이고요. 또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있어서 또 사진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사회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을 찍게 되는데 제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걸려 있었던 광고판 중에 굉장히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있었어요. 이게 소망 화장품이라고 좀 뭐 그런 큰 브랜드는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화장품인가 본데 거기에 왕후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의 광고 캐치프레이즈가 여자의 피부는 권력이다. 여자의 피부가 권력이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도발적인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사실 보면 뭐 요즘은 남성도 그렇지만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뭐 피부 관리를 위해서 또 마사지도 받고 또 마사지권도 보니까 가격이 보통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또 비싼 화장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만큼 여성에게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런 미모, 외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건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피부를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좋은 피부를 가지면 마치 권력을 가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보면 논현동의 신사역에 가보면 특히 그 지역에 성형 병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거기에 BK 성형외과라고 하는 성형병원에 광고판이 있는데 이게 16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층마다 뭘 하는가를 봤더니 이게 저희 원스톱 서비스가 돼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서 그 다음 층에서 접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이러한 그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수술실로 가는 그 복도에 하나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러 가면 긴장되잖아요. 또 뭐 마취도 하고 그러면은 이 환자에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케 하려고 그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아름다워지는 과정 이렇게 써 있어요. 아름다워지는 과정, 뭐 아름다워지는 시간. 그러니까 그거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이것을 감내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특히 우리 한국이 뭐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이 비율이 제일 높다고 하죠. 그만큼 뭐 어느 나라보다 이쪽 분야에서의 기술력은 뛰어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비싼 성형을 통해서 이게 어떤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것이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끝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국의 성형 문화는 남들과 달라지기보다 오히려 닮아지려는 집단 규범의 동조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형을 할 때 누구같이 해주세요 하잖아요. 보면 뭐 아이돌 걸그룹에 보면 얼굴이 너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하나의 표준이 있으면 그 표준에 자기가 부합하려고 하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너무 강해요. 뭐 단지 얼굴의 외모만이 아니라 뭐 살이 뚱뚱하냐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사회적인 그 비난이 가해지고 또 키가 크냐 키가 작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제가 키가 크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한동안 제가 키가 작다는 것을 인정을 못했어요. 인식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었는지.
키에 대한 콤플렉스를 제가 못 느꼈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얘가 키가 크지 않은, 그래서 저는 키가 작다는 말을 안 쓰고 키가 크지 않다는 말을 하는데, 저의 경우에서는 그것을 콤플렉스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큰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너무나도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너무 강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부분에 너무 소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잘 가꾸고 좋게 보이려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열심히고 돈을 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실합니다. 자기 중심이 굉장히 약해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내면이 강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우리는 굉장히 아주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변화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더 튼튼하고 더 바람직하게 만드는 쪽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조사 분석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사회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증적인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찰 가능한 현상을 실질적인 방법으로 연구한다는 것이 바로 실증적인 사회과학인데, 특히 사회학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회조사, 우리가 설문조사 또는 서베이라고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요즘도 뭐 여론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는 인식조사.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과학적인 설문조사가 되어야 돼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서 그들에게 타당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은 단지 이러한 설문조사, 서베이와 같은 양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질적인 연구도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학과에서도 이 질적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학생들이 질적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하죠. 여기에서는 심층 면접 같은 거라든지 또는 참여 관찰이라든지 또는 뭐 현지 연구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훈련을 우리 사회학과에 와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한국사회학회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사회학이 좀 더 사회적으로 쓸모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좀 더 원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 제도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것을 이제 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죠. 저도 이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또 답을 채점하고 하는 또 역할도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이제는 제가 나이도 들고 뭐 그런 것까지 할 군번은 아니어서 아니긴 하지만 초기에는 여기에도 저도 열심히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1급 또는 2급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2급 같은 경우는 사회조사 방법이나 사회통계 그런 수업들을 듣고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1급은 조금 더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굳이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 같은 걸 취득을 하지 않던데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여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더라고요. 정보분석사라든지 또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회 이런 조사 분석에서 하나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해결책으로서의 사회학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회학의 위기라고 하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이 사회학에 대해서 좀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그다지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특히 부모님들은 더욱더 말리는 거예요. 야, 사회학 하겠다고 하면은 왜 그런 학문 하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사회학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수요는 커져가는데 또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에서 사회학과를 통폐합하거나 하는 또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사이에 뭔가 이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학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완전 의견을 물어봤는데 심지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조차 사회학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어떠한 운동권적인 그런 학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한국의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굉장히 실사구시의 학문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에 어떤 학생 운동을 할 때 어떤 사상적 토대나 또 실제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학문으로 인식하는 게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러한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결하는 게 저는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게 저의 이제 하나의 신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해결책은 이 미시적이고 단기적이고 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사회 구성원 간의 협의와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이고 공동체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사회학과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원 교육 지원 사업을 할 때 그 주제가 갈등 사회 교육 연구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 단장으로 7년간 이 대학원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 사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로 갈등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갈등이 만연되어 있고 고질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하면 이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 어떤 힘에 의해서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상당히 장기적이고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여러 갈등이 있지만 지금 아마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이 굉장히 큰 관증의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한국의 갈등에 있어서 공공 갈등이라고 해서 정부가 관여한 갈등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많아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혐오 시설이 됐던 위해 시설을 건설을 할 때 정부가 밀실에서 그냥 결정해 버리고 그것을 비판이 오면은 방어하는, 그러니까 뭔가 그 정부가 갈등을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했던 것이 많다는 거죠. 이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갈등을 풀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과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러한 것의 좋은 모델이 예전에 신고리, 원전, 6호기, 7호기 건설을 놓고 그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결국은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 일반 시민 패널들이 참여를 해서 오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정이 그런 거잖아요. 이미 건설되고 있는 것은 완공을 하되 그 이후에 원전은 새로 건설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났죠. 어떻게 보면은 뭐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서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고 정부는 그것을 수용을 해서 정책을 했던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봐요. 제가 그때 그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좀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BK 사업단장을 하였던 시기여서 좀 시기적으로 두 가지를 하기 어려워서 제가 사회학을 했는데 대신 강원대학교 사회학과의 그 교수님께서 했지만 저는 그 이후에도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그걸 이용을 합니다. 사회학이 바로 이런 학문을 하는 거죠. 공론화위원회처럼 어떤 사회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학에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까 사회학의 위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사회학은 사회악이 창궐할 때 발전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사회학과 학부생들 동아리 이름이 악칠이에요. 악칠. 사회학을 하지만 사회악을 필요로 하는 상당히 모순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회학의 위기라기보다 사회학이 더욱더 필요로 하는 시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소셜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거죠. 지금은 모든 게 소셜이에요. 소셜 미디어, SNS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이런 매체가 없으니까 사람들 간의 교류도 제한적이었고 파급력도 약했지만 지금은 이 SNS가 단지 물건을 구입하는 거 또 친구들 간에 서로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혁명을 일으키는 하나의 큰 힘으로 또 작동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도 결국은 사회 연결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는 장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보면 가장 큰 요인은 사회적 관계거든요. 얼마만큼 좀 양질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의 수명까지도 결정하는 이러한 시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가 일종의 우리가 위험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율리 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현 시대를 위험 사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고도의 위험 사회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 교통의 발달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냐면 일종의 고도로 하나의 밀집된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울트라 하이 덴서티 소사이어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으로 들어왔고 또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집중되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요.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위험성도 높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지난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가 그런 거죠. 과거에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사회가 서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지역에서 그런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방역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의 위험이 그것의 지역적인 위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위험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보통신의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정보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로 이렇게 네트워크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스톱이 되어가는 이러한 그 위험사회라고 하는 것도 바로 위험사회에 대한 이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지 이런 기술적으로 전문가만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험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학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 같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고령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노인이 됐을 경우 그거에 관련된 많은 산업이 나올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기술적인, 의학적인 현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노인들의 사고방식, 생활 양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잘 과학기술과 접목을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응용된 분야에서도 같이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러니하게도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이쪽에 다 우리가 좀 고립되어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혼밥, 혼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고독사 등등 점차 개인들이 다 공동체에서부터 벗어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형체의 공동체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교류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온라인 상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친밀감과 또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범위가 많이 달라지죠. 꼭 우리 혈통으로 매개된 가족만이 아니라 같이 동거하거나 가까이서 사는 사람도 이제는 가족이 되고, 이제는 반려동물도 하나의 가족으로서까지 인식이 되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열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소셜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만 살펴봅시다.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소셜 캐피탈, 또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등등으로 소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폭넓게 쓰여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업에서 일을 하든 또는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든 또는 NGO에서 일을 하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사회에 대한 폭넓고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실용적인 사회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느 분야에서도 필요한 하나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뭐 사회학의 과제로서 저는 앞으로의 사회학은 과거와 현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 사회학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과거에서 앞을 봤다면 이제는 미래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예측 가능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그거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민 연구를 하면서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하나의 권고하는 말이, 앞으로 이민 연구는 블루 오션이 될 거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봐라. 이민법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앞으로 이런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그들의 어떤 사회 통합의 문제 등등. 한 예가 바로 그런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를 알면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좀 더 실천 사회학이 강조가 되어야 되겠다. 단지 이론지고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능하는 학문.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대중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신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학이 이렇게 예비 사회학도들에게 미리 다가가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를 설명하고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대중과의 소통도 우리 사회학이 풀어가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회학에 대해서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또 나한테 맞겠다 싶으면 잘 준비해서 대학에서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